누군가에겐 기쁨을 얻는 곳이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겐 절망과 고통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판사들이 아무리 고심 끝에 결정을 하셔도 반드시 누군가에겐 원망의 대상이 된다는 뜻인데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짊어진 이 판사님들께서는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판결을 내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 궁금증을 풀어주실 거죠, 판사님? 네. 고통스럽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판사가 그래도 되냐. 오늘은 김태형 판사님과 함께 법원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그 궁금증과 오해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판사님. 아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법원에 있잖아요. 네. 법원에 있는데 확실히 한없이 작아진다는 느낌 아, 확실히 오네요. 근데 사실은 법정 공개 원칙이라 해서 이 대법정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법정, 형사법정 누구에나 공개돼 있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게 되면은 법원이나 판사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릴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시청자들께서는 오늘 판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통해서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수원가정법원에서 4년째 재판을 하고 있고요. 법관이 된 지는 약 16년 정도 됐고 4년째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판사님들 일반적인 경우는 한 2년, 3년마다 법원을 옮겨가면서 다양한 재판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가사재판, 소년재판 그런 분야는 좀 전문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게 업무 처리나 판결의 신뢰성이나 높아질 것 같아서 전문법관 제도를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재판, 형사재판 뭐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사재판과 소년재판을 우연찮은 기회에 한번 맡아서 해봤는데 다른 재판과 다르게 판사가 재량도 많고 책임도 좀 많은 분야인 것 같아요. 연령대가 더 어린 분들에 대한 재판이다 보면 남은 세월이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이 가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는 참 부담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잠도 못 자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이제 재판을 할 때는 그 아이들을 좀 혼내고 그 아이들한테 좀 잘해주고 당근과 채취처럼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바뀌겠지 생각했는데 안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계속 재판을 하다 보니까 점점 좋은 케이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이 바뀌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저한테 찾아와서 판사님이 많은 영향을 주어서 지금 일도 하고 뭐 결혼도 한 친구도 있고 그렇게 바뀌어서 온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은 일반 재판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네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장래희망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판사. 판사님도 원래 어렸을 때부터 판사 일을 하시는 게 꿈이셨나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판사, 변호사, 검사도 잘 구분을 못했어요. 그만큼 법조인에 대해서는 생각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것은 이제 음악 듣고 책 읽고 그런 것들이 좋아서 예술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음악을 실제로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이제 기획사 찾아가서 그 데모 정도면 테이프도 뭐, 많이 하고 뭐 오디션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다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좌절을 하고 그게 실망하셨겠어요. 실망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 친구가 엠넷 VJ를 모집한다는 기사를 갖고 왔어요. 그렇게 보시고 네. 하셨구나. 기사를 봤는데 그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뮤직비디오나
영상, 음악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엠넷 같은 데 가면은 전 세계의 음악가들의 뮤직비디오를 마음껏 볼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받고 무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이 됐습니다. 그때 작가님이랑 PD님이랑 뭐 아이디어도 많이 짜서 방송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음악 관련된 음악 프로듀서나 아니면은 라디오 DJ나 이런 게 하고 싶었는데 시청률이 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재계약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되게 어렸잖아요. 20살, 21살 때 그만 나와도 된다 이런 말들에 좀 충격을 받아서 그때 이제 사법시험이나 변리사 시험이나 전문적인 자격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법관이 돼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판사. 네. 사실은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판사가 되는 방법, 과정을 조금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로스쿨이 도입돼서 원칙적으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고 10년 동안 법조, 리걸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법관 지원을 하고 선발 절차를 따로 거치게 됩니다. 또 많이 달라졌네요. 30대 초반 판사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게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전에는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실무 트레이닝을 2년 정도 받게 됩니다. 근데 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도 시험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한 과목 딱 10시간. 혹시 그거 아세요? 밥 먹으면서 시험 보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도시락 먹으면서 시험을 보는 그런 사법연수원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성적이 좀 좋은 분들이 그렇죠. 판사로 많이 아무래도. 지원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교수님 저도 믿기지 않겠지만 연수원 때는 법전을 다 외웠어요. 정말요? 예. 이렇게 이미지처럼 형상화해서 다 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게 아마 좀 나이 들어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지금도 그렇게 법전을 다 외우는 것이 필요한가요?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죠. 컴퓨터 안에 파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면 되고요. 법전을 빨리 기억하는 것은 기억력이 좋다는 자랑 정도? 지금은 오히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억은 좀 맞아요. 소진시켜야 되지 않나. 맞아요. 새로운 사건 정보,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섭취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일이 많고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면은 그건 이제 당사자들이나 재판받는 사람들은 다 안 좋겠죠. 머리를 비워내야 되는데 뭐 법전을 외우고 있다든지 뭐 사건 내용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다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회에 필요하고 그다음에 좋은 판사나 좋은 법률가를 우리가 사회가 네.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등수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알고 있다, 더 조금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사실 이건 좋은 기준은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겠죠. 사실 저는 심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것보다는 법률가라면 이 정도의 수준의 이 정도의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죠. 했을 때 그 기준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더 바라봐야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법관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건 기록을 많이 보다 보면 선입견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냥 제목만 보고 죄명만 보고 이거는 어떤 문제일 거야, 어떤 답일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데 저는 그게 판사로서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선입견. 이전 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워낙 많으니까 데이터가 그러니까 워낙 벌써 많이 쌓여 있는데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네, 항상 사건은 그 사건 기록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 사건의 당사자들의 말에 답이 있고 열린 마음을 갖지 않고 기존에 자기가 얻은 지식, 경험, 판례 이런 것만을 생각해서 선입견을 내리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위험한 것 같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한다. 알고 있더라도 그걸 비워내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둘째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드라마에서 아주 장면마다 고증이 잘 됐다 하더라도 네. 재판을 이제 담당하시고 또 판결하기까지 처리하는 문서의 양, 고민의 그 크기 자체,
크기와 양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하는 일이 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네. 고민하는 게 그 일이거든요.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계속 앉아서 네. 기록 보고, 또 점심 먹고 계속 앉아서 기록 보고, 그러고 나서 저녁 먹고 계속 기록 보고. 고3인데. 예, 고3 생활이랑 똑같습니다. 계속 그런 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자들도 근데 아무리 논문을 그렇게 읽어도 그렇게 계속해서 읽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단 눈이 아파요. 저희 목, 허리 그 너무 아프고. 직업병이죠. 저희도 눈, 목, 허리. 사건 기록이 적을 때는 300페이지지만 정말 많은 거는 몇만 페이지 되는 기록도 있어요. 맞아요. 하루 종일 그 재판 기록을 보다 보면은 저녁 때쯤 되면 머리가 정말 뜨겁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은 핵심 요약만 정리돼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재판 당사자가 중요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주거나 증거를 뭐 채택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판단 유탈이라고 해서 항소나 상고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당사자들의 주장, 여러 뭐 수만 페이지에 구석해 있는 주장이라 해도 그거에 대한 판단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치밀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그 판결문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본 네,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이 정말 수백 번 고쳐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판결문을 쓸 때는 수십 번 정도는 고쳤습니다. 판결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서잖아요. 그리고 당사자들한테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 달려 있고 특히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형량이 정해지고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문장이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논리적 완결성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칩니다. 지금 재판부는 3인이 같이 하는 합의부 재판이 있고 혼자서 재판하는 단독 재판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합의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단독 재판을 할 때는 더 힘듭니다. 합의부 재판은 3명이 같이 재판을 하니까 교차하면서 문체도 다듬고 논리적 완결성이 떨어진 곳은 없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단독 재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판결문을 쓰고 등록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뭔가 논리적인 흠결이 있다든지 오타가 있다든지 실제로 인간인 이상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판결문에 오타가 한 3번 이상 나면 사표 써야 된다.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판결문이나 그런 문장에 대해서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살짝 좀 짓궂은 호기심도 있어요. 네. 혹시 뭐 용모나 뭐 이런 것에 관련된 그런 뭐 규칙이나 내규나 뭐 그거 아니라도 규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요? 법정에서는 네. 양복을 입어야 되고 그 여름 때는 이제 넥타이 정도는 풀을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사무실 출퇴근할 때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한참 선배님들 네. 제가 초임 판사 시절에 판사는 항상 가방에다가 긴 와이셔츠, 넥타이, 그리고 끈 있는 구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씀하시면은 완전 그 꼰대라고 하실걸요. 맞단 말이야. 네. 그럼 그것도 궁금해요. 법복. 네, 법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법복은 국가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한테 지급은 되지만 퇴직하게 되면은 다 반납을 해야 되고요. 뭐 기정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은퇴는 못 하시나 보죠. 예, 그렇게 할 수는 그런구나. 없습니다. 아까 아쉽다. 그게 사실은 법복이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도구거든요. 재판 들어가기 전에 그 법복을 딱 입으면은 일단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네네. 눈빛도 좀 변하고 차분해지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발도 쓰고 법봉도 있습니다. 딱딱딱 두드리면은 조용히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법봉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없나요, 이게? 없어요. 예전부터 없었는데요. 원래 예전부터 없었습니까? 예전부터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드라마의 영향인지 네. 아니면 왜 어렸을 때 돌잔치 하면은 그렇죠. 법봉 잡고 그게 있잖아요. 판사된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봉이 없고요. 오로지 법관을 상징할 수 있는 건 법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김태형 판사라고 네. 합니다.
라고 하면 그 직업이나 아니면 그 직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느껴지시는 정말 게 많습니다. 있죠? 예. 네.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네.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저도 이제 네. 어유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딱 이러면 이제 느껴지는 네. 선입견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파란불 켜졌다 이제 빨간불로 바뀌고 그럴 때 보통 이제 막 뛰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판사가 그래도 되냐. 저희도 사실은 그 사생활 속에서는 똑같이 평범한 시민이거든요. 항상 옳은 말만 해야 되고 점잖아야 되고 또 오해도 많이 하세요. 네.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단속에 걸렸어요. 창문 열고 수고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딱 판사 명함을 주면서 무슨 법원의 김태형 판사입니다. 그러면 수고하십시오. 이러면 완전한 오해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걸 인지하게 됐을 때는 내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범행에 판사, 검사가 연루가 됐다고 하면은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 신분을 밝힌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법원 밖을 나가면은 절대 판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이 있었는데 그 전세 살 때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전세 기한이 만료가 됐는데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으시니까 계속 기다리다가 한 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너무 심한데. 그걸로 제가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판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정당한 소송을 한 건데도 법을 잘하는 판사가 법을 이용해서 힘이 없는 서민을 괴롭힌다는 프레임을 씌워갖고 제가 굉장히 곤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약점으로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판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얘기가 아닐까. 또 하나는 이제 법관으로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은 그 나이대로 보이는 분들이 없어요. 30대인데도 흰머리도 많이 내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좀 이렇게 회복시켜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동료들을 보면서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회피하거나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위한 휴식을 갖춰야 될 시간이 아니야. 하나라도 더 봐서 당사자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결국 그 재판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재충전이 될 수 있거든요. 후배 판사님들이나 동료들한테 항상 좋아하는 걸 좀 찾아서 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을 하면서 뭐 5분, 10분 차를 타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아침에 짧게라도 회복이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의 강연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분을 오랜만에 근데 정말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은 늘 부족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 되면 내가 이제 휴식할 거야 그런 건 안 오잖아요. 절대 안 옵니다. 안 오죠. 또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못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또 안 찾으시는 회피하는 분들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알고 계세요. 내가 뭘 하면은 행복하고 즐거운지. 심지어 아시는데. 아시는데 죄의식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사실은 재판 기록을 보면 볼수록 더 모를 수 있거든요. 밤을 새도록 봐도 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10분이라도 회복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새로운 거를 알게 되고 조금 더 당사자들한테 도움이 되면은 그 기회를 놓친다면 나의 10분의 휴식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하게 제가 심리학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행복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이 좋은 판결하신다. 네, 좋은 결정하신다는 뭐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생활이 거의 없고 맨날 법원에서 기록만 보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법원은 잘 아시다시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문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에 오는데 그 시점은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짧으면 1년, 길면은 3, 4년 뒤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항상 느릴 수밖에 없어요. 사회는 이미 다른 쪽으로 가 있는데 5년 전에 사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기록 속의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현재에서는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뒤에 것만 계속 해결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그 판결이 도달했을 때는 한 5년 전에 어떤 법 감정이랑 많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최근 유행하는 글들이라든지 책들을 한번 보고 영상 매체도 많이 보고 그리고 사람들도 대화를 많이 해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시대 보편적인 어떤 네. 현상들이나 이런 그 트렌드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 현실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재판부 구성원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Dressed like an angel in white on the way, and you'll be like the door, straight from a song that I've known all along. 마지막 선고를 해도 유죄를 인정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잘못 처분하진 않는다. 처음부터 소년원을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자책감이 들 때가 많죠. 저희 아들 재판하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판사님 그때 되게 고마웠다고. 내가 눈물이 나. 정말 많은 재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 중에서도 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재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법관 생활 16년 차니까 기억나는 사건이 정말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사 재판을 맡고 있는데요. 이 재판하기 전에는 이제 소년 심판을 3년을 했고 그 훨씬 전에 한 10년 전에 1년 정도를 소년 재판을 했는데요. 그 소년 재판을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아이였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 없이 자라나서 보육원에서 컸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는 다른 애들 때리고 뭐 물건에 손대고 보육원에서도 이제 말썽쟁이였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등치가 키가 막 185가 되고 등치가 엄청 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보육원 선생님들도 그 아이를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 아이를 소년 심판을 좀 받게 해달라고. 소년 심판에서 사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고 경찰에서도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만 부모도 자기 자신을 소년부 송치를 할 수 있어요. 정말요? 가출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호자가 소년 판사한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심판을 좀 받게 해달라고. 그 아이를 이제 제가 심판을 하면서 왜 그랬는지 그런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불만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에 자기는 부모도 없고 또 선생님들은 더 어린 아이들 편만 들고 이런 게 너무 싫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이제 교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소년분리심사원이라는 데를 보냈고 그 다음에 6호 시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날 다른 친구들이 부모 면회하고 나서 괜히 그날 침통이 나서 그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6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보호자들이나 그 선생님들이 그날마다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여기서 안 되겠다.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만 이렇게 확 폭발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몸 안에 생각 안에 울분이 가득 찬 아이래 갖고 제가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6호 시설에 있다가 오히려 더 낮은 단계의 처분, 그러니까 1호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룹홈 같은 데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오히려 많은 보호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6호 시설보다 소규모의 외부와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되고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냥 가정집 같은 곳에서 좀 부모의 사랑을 느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한 2달째, 4달째 뭐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처음에는 반항기가 많고 문제도 많이 일으켰는데 2개월, 3개월이 될수록 계속 변하는 거예요. 애가 인상이 변했어요. 그렇게 험상궂던 인상이 머리도 좀 길고 눈도 웃는 인상으로 변해서 판사님 저 뭐 영어 단어 이거 외웠어요. 수학 문제 이제 이거 풀었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칭찬에 목말라 했고 칭찬을 해주니까 아이가 너무 변한 거예요.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모범생이 돼갖고 그 학교에서 모범학생으로 표창장도 받고 또 학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 반, 네. 2시간 반이 걸리는데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려고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간답니다. 7시 반에 도착하려고. 그러고 나서 또 2시간 반 걸려서 집에 오고. 그런 이제 변화되는 감동적이네요.
아이들을 봤을 때 야 이거는 일반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통해서 느끼지 못한 보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판사로서 일하면서 정말 뭐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기록을 보고 정말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고심고심해서 판결문도 쓰고 하는데요. 재판이야? 막 이러면서 네, 원망도 하시고. 원망을 많이 하고 늘 판결 선고를 하고 뭔가 결정을 한 다음에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어느 한쪽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구조와 좀 다른 소년 심판은 당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가 똑같아요. 비행 청소년이 정말 환자라고 그러네요, 하면은 진짜. 판사가 의사 같은 느낌으로 검사가 따로 없습니다. 물론 소년들도 막 소년원 처분, 10호 처분하고 원망하고 그러긴 하지만 일반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이 다른 게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많이 변하고 나중에 한참 뒤에 지나서는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그 아이는 비록 범죄 때문에 오긴 했지만 저희가 그 아이를 심판하고 처분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쓴소리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혼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칭찬해주기도 하면서 보호자 같은 관계로 선생님 같은 관계로 그 아이를 변화시켜서 나중에 사회에 더 큰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준엄하고 분명하게 너 잘못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 개입의 여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사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특별히 붙는 뭐 부캐가 있습니다. 부캐. 그 부캐가 후견적 복지적 법원이라는 타이틀이 꼭 붙습니다. 후견적 복지적 법원. 예, 어떻게 보면 참 좀 중요한 표현이네요. 사법부는 개입을 하지 않거든요. 해결만 하고 법을 적용해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주는 거지만 이 가정법원은 후견적 복지적 하면은 약간 행정부서가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년 심판 드라마를 보면은 판사였던 김혜수 씨가 검사처럼 막 수사하는 거에 따라가고 막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가정법원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복지적 역할이 있어서 뭐 1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는 동안 받아본 전화보다 이 소년 재판 한 달 동안 하는 전화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많죠. 예. 아이들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아이들 때문에 정말 울컥하셨던 적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 때문에 울컥한 적도 많고 또 속상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청소년 범행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교수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조건 만남 그런 거 들어보셨죠? 무슨 네. 의미인지는 압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조건 만남을 빙자해서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제가 한 10년 전에 했을 때도 그때도 많았었는데 몇 년 동안 하는 동안도 많더라고요. 조건 만남을 하자며 40대 남성을 불러내 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러면 4-5명이 쫙 들이쳐서 일단 뭐 강목 같은 걸로 그 성매수남을 때리면서 이거 지금 미성년자 성매매 아니냐. 이거 저기 신고할 거니까 너 가진 돈 다 내놔라. 그 규모가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씩 뺏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매수남들이 그런 범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당연히.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참 심각한 범행인데 이게 뭐 거의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 수준이죠. 네. 예, 근데 그런 범행을 하는 거를 아이들이 마치 성매매하는 나쁜 아저씨들을 혼내주는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심각한 강력 범행이거든요. 강도, 그렇죠. 네. 특수 강도거든요. 그런 걸 깊이 생각 못하고 거기에 무한해동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고 굉장히 모범생인 여자의 아이인데 야, 너 저기 내가 한번 같이 가면은 1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그냥 서 있으면 돼. 그래서 약간 방조범 형태로 거기 끼어들었다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육고 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소년원 보내기 전에 가정과 분리돼서 한 6개월 정도 분리 생활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보내주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만 보내놓고 판사가 안 가면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수원 가정법원도 있고 서울 가정법원도 있고 인천 가정법원도 온데 거기 아이들이 판사를 기다려요. 자기를 재판한 판사를. 그래서 심지어는 전화도 오고 편지도 보내요. 며칠 전에 인천 가정법원 판사님들 오셨는데 판사님 안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도 오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도 보고 네. 거기서 어느 날 이제 공연을 했는데 그 제가 들은 노래 중에서 제일 좋은 노래인데 이제 라디의 엄마라는 노래. 라디의 거기에 있는 한 5, 60명 아이들이 그 클라이막스 때 엄마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일반 가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부르는 거랑 다르게 그냥 이 가슴에서 그냥 엄마 하는데 진짜 그걸 보고 안 울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갔는데 다 눈물바다가 돼서 자기가 평생 들었던 그런 노래 중에서 그만큼 감동적인 경우가 없었다. 그거는 정말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거든요. 멜로디가 음정이 틀려도 그 감성은 제가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 집에 가면서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보통 이제 항상 어머니 그러거든요. 어머니 저기 식사하셨어요? 이랬는데 그날은 그냥 엄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쑥스럽기도 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내가 눈물이 예. 나. 아유, 교수님 감수성이 아직. 심리학자들이 가끔 이제 유서 분석을 하거든요. 예. 유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엄마. 무엇을 드려야 할지 엄마 나의 어머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 형사재판 이런 경우는 정말 선입견 없이 재판하기 힘든 사건도 결국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술을 거부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의해서 범행을 부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피고인들을 볼 때는 정말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는데 제가 그런 케이스들을 유독 성폭행 사건을 많이 하는 형사합의부에서 판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50대, 60대 중년 남성이 10대 여성과 성관계가 있어서 10대 학생들이 신고를 했죠. 성폭행을 당했다. 근데 자기는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여학생이 자기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피고인들을 봤는데 유독 그 합의에 의한 화관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 현장에는 뭐 CCTV도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밖에 없어서 그런 주장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 정황상 그 아이의 어떤 기존 경험이라든지 뭐 상해 부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화관이었다. 마지막 선고를 해도 유죄를 인정을 안 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 보면은 정말 왜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할까? 네.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할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심리학적으로는 의외로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짓말하면 네. 위증죄지만 그렇죠. 헛소리했다라고 처벌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심리학에서는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거를 헛소리, 영어로 불쉿, 아예 논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불쉿. 그러니까 이거를 개소리라고 합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이 앞으로 법률의 영역에서 참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정말 어렵겠다, 힘들겠다. 왜냐면 보는 법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정말 욕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지가 너무 당당하고 항상 법은 상식의 수준에서 그렇죠. 작동하잖아요. 근데 상식은 그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룰에 기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안 따르는 거죠. 그렇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한 종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도 거짓말쟁이가 아니었고 불쉿, 개소리쟁이였다. 예. 저희들은 이렇게 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법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죠. 법대로 해, 네.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우리 사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건 이제 끝까지 가자는 거고 네네. 이제 전투에 돌입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회가 다양해지고
좀 각박해질수록 이 관용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관용도 없고 매너, 예의, 도덕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바로 법으로 그냥 직행이에요. 그 전에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도덕이나 예의, 범절 법보다는 그 아래에 사람들이라면 응당해야 될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기 전까지 그 이전의 행동을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배려를 해준다면은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가 고소난발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소망해 봅니다. 법은 어쨌든 당일 보편적인 언어로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규칙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저 가장 그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마지막에 민낯이 드러날 수 있는 그렇죠. 시간 순순에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사실 대부분 롤모델이에요. 그렇죠. 봐봐, 저 사람 저렇게 하잖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한번 가면 더 좋아지잖아. 존경할 만한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사회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 법에 더 민감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 닮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칙 기반의 사회가 아니라 롤모델에 기반한 사회가 좀 많이 됐으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여기가 법원이잖아요. 네. 네, 저 장면을 처음에 들어오면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옷깃 여미고 약간 이제 위축돼서 들어왔죠. 근데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서 저 곳이 참 좀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지고요. 아, 우리가 언제든 들어갈 수 네. 있고 그리고 항상 승부를 내는 공간이나 아니면 뭐 죄를 묻고 그다음에 벌하는 공간이지만 그런 맥락이 아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공간이겠구나라고 하는 관점의 전환을 만들어내서 저에게 오늘 정말 사실은 정말 다양한 하루, 인생에 남는 하루가 된 것 같아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전적 정의보다 중요한 건 그분한테 그게 어떻게 정의되는가. 네.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16년 차 판사시잖아요. 네. 그러면 김태형 판사님께 재판이란 네. 무엇인가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 재판이란 저에게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꿈이 판사고 재판하는 일을 꿈꿔온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뭐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 노인이 되고 어쩌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이 법조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이란 저에게 너무나 무겁지만 숙명 같은 것이고 계속 해야만 하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My friend, when we're together again, together again.